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명쾌하게 경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요? 김광수 소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소개 멘트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어렵지만 또 알찬 경제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뭐 많습니다. 혹시 방송하고 나서 주변에서 뭐 국민TV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많이 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그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죠. 예. 저는 참고로 길경식 연구이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사실 약간 사담을 나누는데요. 네. 경제소프트 팟캐스트에 자꾸 제 악플이 올라온다고 제가 막 투정을 부렸어요.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사실 이제 경제소프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원고를 드리기는 해도 거의 원고대로 안 갑니다. 네네. 그러니 우리 문화아나운서께서 이걸 따라오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그렇죠. 웬만한 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딱 오늘은 이걸 말해야지 이렇게 준비해 온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중간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게. 네.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아니, 하여튼 우리 문화아나운서님 고생이 많다. 고맙습니다. 네. 저 진짜 고생 많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시간에는요. 저는 여기가 제 원래 필드잖아요. 홈그라운드죠. 여유가 있어서 저는 딱 이러고 방송하는데 경제 소프트만 되면은 긴장하고. 네. 네. 이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냥 눈치 안 보고 질문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방송이라서 저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상당수 청취자분들이 우리 문화아나운서님과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뭐 아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유익하죠. 주위에서도 좋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듣기도 편하고. 이사님은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사님을 자꾸 기다려요.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잘생기셔서. 아이고. 오늘 거는 와이프 못 듣게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심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님이 전해주는 경제 뉴스, 조상훈의 뉴스피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13분 정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마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경제소프트 뉴스를 또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뒤에 이제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죠. 해주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방송하는 스튜디오 분위기 보면요 정말 딱 강의실 같습니다. 저는 강의실 좋아합니다. 예. 오늘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공기업들이 도로와 수도,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서 서민들은 늘 주머니를 쥐어짜야 된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거든요. 국민들 삶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국회에 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자구 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구 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원가 보상률은 전기가 87%, 가스가 각각 87% 정도, 도로는 81% 정도, 철도는 76%, 수도는 81%에 그치고 있어서 이들 공공요금 모두 과거 6년간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13%에서 24%가량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경차 할인이나 출퇴근 할인, 4급에서 6급 장애인 할인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을 2013년에서 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리고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와 항만시설 관리권을 분양,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자구 계획과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지금 올리겠다고 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약간 서비스해주는 측면이 강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가를 다 100% 받아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의 마인드인데 네. 이걸 왜 국가가 국민에게 적용을 할까와 그다음에 참 깨알같이도 적용을 했구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얼핏. 뭐 일단은 이제 정부가 한다고 해서 적자를 내도 된다라는 법은 없죠. 네. 예. 네. 첫 번째 답이고. 네. 뭐 깨알같이 이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사실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좀 세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부드럽게 이야기할까요? 세게요. 세게. 네, 적나라하게요. 예. 예, 주객이 전도됐죠. 앞뒤가 뒤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태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업이 국민들의 어떤 어떤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해왔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뭐랄까요, 방만하게 엉터리로 이렇게 해와가지고 그 결과 생겨나는 엄청난 빚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요금 현실화해야죠 라고 해서 떠넘긴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총괄 원가 하면은 하여튼 전기 생산에서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뭉뚱그려서 이제 친다라는 걸 총괄 원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총괄 원가를 다 계산해 보니까 100입니다. 근데 이 원가는 예를 들어서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그 어마어마한 비리 그것도 다 원가로 넣어버려요. 아. 원전 비리 뭐 예, 원전 비리고 뭐고 어마어마한 비리를 인한 것들을 다 원가로 쳐요. 총괄 원가라는 게 그런 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수도요금 4대강 사업이고 뭐 경인 아라뱃길이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뭐 다 그냥 우겨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원가로 친다. 그래서 원가로 그다음에 뭐 도로공사, 뭐 지하철 9호선도 이제 뭐 이렇게 맥쿼리한테서 이제 다시 되샀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민자 사업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국채 발행하면 이자가 한 4%밖에 안 되는 거 막 15%, 20%를 이렇게 주어가면서 민자 사업이나 최소 수익 보장이나 이런 걸 해왔다 이거죠. 그것도 원가로 친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 통행요금으로 다 반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그 몇십 년 동안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가 아니라 원가 현실화가 먼저죠. 그렇네요. 저희는 항상 요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그 원가가 정당하게 책정된 원가인지에 대해서는 네. 단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한전이 지금 그 원가를 총괄 원가를 몽땅 그려서 전체 원가 전기 생산하는데 원가가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금은 87밖에 안 되니까 13만큼 좀 요금 현실화 되겠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리도 있지만 그동안에 수도 없는 낙하산 인사 정말로 그쪽에 어떤 전문가도 아닌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 퇴직하는 관료들 이렇게 밥그릇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낙하산 인사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발전 사업도 이제 민영화한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들을 많이 이제 유도를 했어요.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지금 이제 민자 사업자로 발전소를 세워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발전소를 세우면은 그걸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기업이나 가정에다가. 근데 이 민자 사업자는 발전소만 지었지 송전이나 배전망을 깔지는 않았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러면 이 발전 사업자가 누구한테 그 전기를 팔아야 됩니까? 결국은 한전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전한테 팔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전기를 민자 사업자한테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전력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 예, 이것도 예전에 이제 전력 산업 민영화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 후에 민영화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거래소도 좀 이렇게 유명무실화돼서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해온 거예요. 이것도 다 원가에 들어가죠. 근데 이 전력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전기 요금이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자사업 발전 사업자들이 손해가 안 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구입 원가를 이렇게 단가를 매겨서 준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력 거래에 있어서 거래되는 그 전기 요금 가격이 한전이 파는 가격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항상 높아요. 왜냐하면 민자 사업자들이 전력 거래에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주고 팔고 하면서 한전하고 조금씩 주고 팔면서 요금을 높게 매겨놔요. 그럼 한전은 전기 요금이 높게 책정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전 사업자한테 전기를 그 가격에 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돈을 번 거예요. 떼돈을.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원가죠. 아. 한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가죠. 왜냐하면 한전이 사가지고 이제 한전이 다 송전망, 배전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그렇죠. 가정에. 그러니까 원가가 높으니까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또 정치권이 아주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원가 정말로 빚덩어리를 만들어서 경인아라뱃길은 저거 완전히 빚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4대 강도 완전히 돈 쏟아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그게 환경만 이렇게 해치는 결과를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걸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 주범이 누굽니까? 이명박 씨잖아요. 그 일파하고. 네. 그러면 이명박 씨가 그 일파를 먼저 잡아다가 국회 불러내고 또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불러다가 당신 왜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이거 제대로 이렇게 그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뭐 조사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도 다 지금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먼저 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공기업이 난장판이 돼버린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예요.
난장판이 돼버렸어. 국가 전체를 전부 말아먹을 정도로 만들어 놔버렸다. 비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공격을 비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한테는 그냥 뭐 요금 폭탄, 공공 요금 폭탄을 넘겨버리고 전부 다 부실화돼버리고 빚덩어리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따지냐 이거예요. 먼저 그걸 따져서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했으니까 그나마 내가 정말 참을 수는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래도 저 정도라도 했으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빚은 생겨버렸고 누군가는 갚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뭐 이거 떠넘길 수는 없고 지금 현 세대라도 좀 고생되지만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요금으로 좀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그냥 아주 나쁜 그 사투리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게 그래 놓고 하는 게 나중에는 다 자기들이 훈장을 받습니다. 외환위기 때도요. 외환위기가 왜 터졌나요? 정부가 외환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책임의 주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어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터져서 국민들이 다 뒤로 넘어지고 기업이 넘어지고 뭐 은행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이제 수습한다고 또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빚이 160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막 엉터리로 들어갔는데 어쩐데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거 수습했다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다 훈장을 몇천 명이 받았어요. 4대 강사 합의고 뭐 당한다고 훈장을 몇천 명이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근데 그 빚을 전부 그 덤터기를 국민들한테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따고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그래서 지금 나그네님께서요. 그럼 걔네들은 알면서 일부러 그러나요? 서민들 가난하고 힘들게 하면 통치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던데. 네, 아니면 몰라서 또는 실컷 재미 보고 대책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국민들 등골 빼먹고 있죠. 이 네. 정부 그 관료들이 다 고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고 뭐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잘리는데 뭐 이런 거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고생해가면서 벌어서 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대통령한테 충성하라고 엎드려서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라고 해서 월급 주고 공무원 시킨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한테 봉사하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 월급으로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럽게 생활합니까? 택도 없죠.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그 공공 분야의 그 비리와 부패와 부정과 엉터리 사업으로 다들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만 등골 빼고 있고 등골 빠지게 섭빠지게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물갈이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물갈이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싹 갈아야 될 텐데 그게 네. 가능할까요? 저를 시켜주세요. 네, 저를 시켜주세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거의. 우리 김광수 소장님을 청와대로? 예. 그러니까 뭐 발전도 그렇고 도로 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갖 도로 건설을 했죠. 근데 그 40년, 50년 동안 도로 건설하면서 반드시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교통량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40년, 50년 동안 그 많은 도로를 짓는데 그 도로 교통량 수요 예측이 다 하나도 맞은 게 없냐 이겁니다. 한 번도 안 맞았나요? 설마요. 소장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인천도로, 공항도로 같은 거 봐보세요. 우면산 민자사업도로 같은 거 봐보세요. 정말 하나도 맞은 데 없어요? 없죠. 없죠. 자꾸 미련이 남아서. 무슨 뻘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 그 소장님 아까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어서 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비리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 서로 결탁된 그 마피아처럼 원전 마피아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 맞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 사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마치 공기업만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나라 경제가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짓는다 해가지고 발전소를 지었을 때 그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많이 주면 민간 기업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발전소 짓는다고 막 달라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발전소를 짓겠죠. 그럼 발전소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발전 용량이 남아 돌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겠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송전이나 배전 전선 같은 전국 방방곡곡에 전선줄이 깔렸잖아요. 요새 전선 회사들 다 망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국 방방곡곡에 전선줄이 깔렸는데 왜 그 엄청난 그 전선 그 시장이 있는데 전선 회사들이 망할까요? 노다지였거든요. 노다지니까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 투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여기 몰렸다, 우르르 저기 몰렸다 이런 식의. 네.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아파트죠. 근데 LH공사도 있죠. 주택공사들이 있죠. 아파트를 짓는데 투기를 막 부추겨요.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라붙어서 막 이제 아파트 짓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제로 공급 과잉이죠. 그렇죠. 건설회사를 참 때로 지금 도산하고 있죠. 때로 나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게 단순히 공기업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마치 민간 부분에서는 눈먼 돈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눈먼 돈 행세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먼 돈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공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빚으로 남고 민간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해가지고 이제는 다 줄도산에서 넘어가고 있고 국민들대로 이제 그 국민들이 튼 어마어마한 부채 이자 주네 뭐다 하네 하면서 요금 떠안아야 되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물갈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문제가 절대 공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속이 답답하신가 봐요. 댓글 게시판에. 예. 사실 우리들은 모르고 당하지만. 네. 소장님은 정말 답답하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예. 아니, 저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네요, 진짜.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이왕 당하는 거. 알고 당하려니까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네요. 죽더라도, 왜 죽는지라도 알고 죽는 거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짐을 함께 나눠 짓게요, 저희들. 네. 네. 저 좀 밀어주세요.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광수 소장님이 한 방에 해결 가능하시답니다. 예. 아니, 병은 병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네, 김광수 소장님에게 경제는. 네. 자, 이번에는 신재윤 금융위원장이요. 일부 대기업 부실 우려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동양 사태 이후 사람들이 다른 대기업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괜찮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감싸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행태로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요. 네. 일단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점검 세미나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동양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회사채 시장은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기업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에서 과장된 것으로 본다. 모니터링 중이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히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연구소가 엊그저께
네. 경제 보고서에서 대기업 파산 위험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아마 그거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그 1년에 300만 원이라서 상당히 비싼 보고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위험할 때 이렇게 몸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부터 특히 이제 2년 3년 이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면서부터 2007년까지 한참일 때 단순히 이렇게 아파트만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그 세계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거품 호황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무지막지한 거품 호황업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관련 것들은 다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저 동양도 시멘트가 건설이죠? 그러면 건설에 또 들어가는 원자재가 뭔가요? 대표적인 게 시멘트 있고. 철강이죠, 철강. 철강도 다 지금 공급 과잉이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철강 회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 관련된, 아까 전기를 하겠는데 건설 하면은 전선, 전기줄. 왜냐면은 막 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네. 전선 회사들. 지금 이제 건설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지금 전선 회사들 망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상황이. 샤시 하시는 분들.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렇죠. 관련된, 그러니까 그곳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네. 지금 다 그런 거 하면은 거품 호황일 때는 어땠습니까? 막 흥청망청 했겠죠. 네. 흥청망청 했는데 그 흥청망청할 때 막 했던 업종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지금 헤매고 있죠. 네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흥청망청이라기보다는 호황일 때에는 막 뭐가 수출입이 막 엄청나게 늘었죠. 뭐 중국 같은 경우. 특히 2003년, 4년부터 이제 막 중국 특수가 생겨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막 물동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박. 배죠. 네. 배를 막 지어대야 되는데 조선소가 없는 거예요. 조선소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브라질이고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STX가 막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골로 가고 있죠, 지금. 예. 글로벌하게 지금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해가지고 골로 가고 있죠, 조선. 그 다음에 그 조선만 배 만든 것만입니까? 그 상선들. 실어 나르는 배들이 다 놀고 있어요, 지금. 값이 폭락해가지고. 해운회사들. 장난 아니죠, 지금.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곰곰이 앉아서 따져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네요. 네. 지금 대기업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데가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었냐 이거예요. 대기업 파산 위험 분석, 건설회사 파산 위험 분석도 2011년에 했죠. 실제로 한 대로 완전히 가고 있잖아요. 뭐 저축은행도 2008년, 9년, 2005년부터 경고했죠. 저축은행 싹 가버렸잖아요. 대기업 파산 위험 분석 보고서 나왔습니다. 두고 보세요. 네. 신재윤 금융위원장의 괜찮다라는 말은 전혀 안 괜찮다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괜히 예.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뭐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왜 그런 걸 이렇게 소모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거든요. 동양 사태 봐보세요.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들. 예. 그러면은 뭐 그걸 뭐 지금 금감원이나 지금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져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그 사람들 이자 많이 받아먹고 그걸 욕심으로 이렇게 자기 그 돈 벌 욕심으로 했던 걸 대신 그거 손실을 메꿔줍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조금 욕심 때문에 이자 좀 더 준다라는 게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낚시 걸려버린 거죠. 돈 몇 푼 얻으려 이렇게 더 벌려다가 몽땅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가장 자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기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피해는 전부 비싸게 집 산 사람들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집 안 산 사람도 그 덤터기를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전월세.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탁 하면 나라 망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짓 정보, 조작된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국민 TV도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왜곡하지 않고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소장님하고 이사님은 네. 정확한 나름 정확한 정보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저희는 투자는 일체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재테크라고 저희가 소위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네. 투자는 그건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줄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평생 제가 이걸 업으로 하고 해온 평생 동안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런 네. 권유도 많이 받았죠. 내가 뭐 몇백억 몇천억 대줄 테니까 당신 같으면 이거 가지고 돈 벌어서 연구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지식에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 KDI나 삼성경제연구소나 돈이 없어서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노벨상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올바른 지식과 제대로 된 지식과 학문에는 왕도가 정말로 그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도 나도 다 투자라는 걸 하고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멍청하게 은행에 저축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게 바보짓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네. 각자 알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내는 경제 시평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예전에는 뭐 투자하면은 이거 무슨 이렇게 기업에 관련된 무슨 정보 뭐 증자하느냐 어쩌느냐 뭐 이상한 정보 찌라시 정보들 가지고 막 그게 정보라고 했는데 네. 하도 이제 그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거시적인 흐름을 모르면은 투자를 못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네네. 네. 뭐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재테크 투자하실 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경제 시평을 꼭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경제 시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라. 그거 하려면 제가 증권업이나 투자 자문업을 하죠. 연구소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평을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최소한 내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걸 사는 게 옳은가 그런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이게 회사 이 기업의 채권을 사는데 이게 과연 이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금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가 어떤가 그런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다음은 이제 국제뉴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 상황이 늘 참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 참 많이 드는데요. 아베노믹스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일단 연초에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본 아베노믹스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 30일에 발표된 일본 7월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0.7%포인트 올라서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 효과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풀이했는데요. 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저로 인해서 석유, 가스 등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는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이처럼 비용 인상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계 살림을 압박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는 있는데 아직 성과는 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정부는 엔저로 기업 이익이 늘면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꾀했었는데 기업의 수입 에너지, 원자재 등 비용 압박이 오히려 임금 인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바로 큰 것이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인데요. 네. 일본은 2011년 원전 사고 이전에는 60% 수준이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현재는 90% 안팎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려면 원전을 재가동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또 얼마 전에 소비세 인상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소비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져서 아베노믹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 소프트에서 주로 이제 미국과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잠시 그 소비세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 경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한국 경제에 거의 숨통을 이렇게 쥐고 있을 정도로 일본 경제가 중요했죠. 근데 하여튼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일본 경제가 많이 조금 이렇게 침체되면서 반면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지금 바뀌었죠. 근데 일본 이야기를 하면 놀랍게도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일본 관련해서는 독도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와 관련 또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걸로 말할 수 없이 감정적인 대응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엄청난 감정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무슨 친일파네 뭐네 이런 걸 하는데 정작 그 문제 근원일까 어떤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연구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양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대선 같은 걸 하면 일본의 대학 교수가 와서 한국말로 대선 후보자한테 인터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일본에 무슨 총리 선거를 하면 한국에 무슨 언론사나 전문가가 가가지고 대학 교수 이런 사람이 가지고 일본의 총리 후보들한테 가서 인터뷰하냐 이거예요. 그런 택도 없어요.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면서 일본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들이 감정적으로 절대 일본 대항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적어도 한국이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려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다음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나 엉터리나 꼼수를 쓰지 않거든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은 꼼수를 쓰죠. 통하니까 그게. 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한국의 경우에 일본에 대한 잘못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만큼 이렇게 광범위하게 방대하게 연구한 데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뭐 유학한 것도 치면 벌써 30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한 거고 저 연구소 자체에서도 일본 경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일본 경제 보고서를 냈어요. 네네. 일본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의 모든 기업들과 산업들에 대한 분석하는 보고서들을 10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내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만큼 꿰뚫어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또 잘 안 듣는, 관심이 없거나 잘 안 듣고 그냥 친일파네 뭐네 저놈들 무슨 제국주의자네 뭐 전쟁하려고 하네 뭐 그런 소리만 해요 그냥.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왜 일본 얘기는 어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볼 생각을 안 하고 늘 감정적인 대립부터 앞세우는지. 아베노믹스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죠. 네.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첫째는 아베노믹스가 나오게 된 이제 배경, 네. 경제적 배경,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이 아베노믹스의 현재 진행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또 이슈가 돼서 계속 경제 소프트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오늘은 가능한 데까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부족하면은 다음에 이어서 또 하기로 하죠. 먼저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침체에 빠졌느냐라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쟁을 했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이제 져가지고 이제 2차 대전으로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공습받고 해서. 폐허가 돼서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가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특수가 발생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경제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됐죠. 네,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네. 그것과 못지않은 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미소 냉전이 시작됐죠. 미소 냉전이 시작돼 가지고 이쪽 이제 극동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 간에 첨예하게 대립 관계가 형성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을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빨리 부흥시키는 게, 복구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 경제를 복구시키는 지원책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련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의미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떻게든 일본을 미국 측으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방패막이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한 거죠. 한반도는 미국의 그 경계선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갈등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일본 경제가 그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복구를 하죠. 복구를 하고 이제 벌써 60년대 들어와서는 전후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기적, 일본 경제 기적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1964년에 동경 올림픽을 개최를 벌써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돼버려요. 네네.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는데 1958년에 이제 동경 올림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미 이제 동경 올림픽 한다면서 그걸 특수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건설 투자를 해요. 일본의 신칸센 있죠. 한국의 네. 그 KTX. 맞습니다. 이제 그 250km 달린 건데 그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네요. 네. 예. 그 동경 올림픽에 대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투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이제 과잉 투자가 일어나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이제 건설 회사들이 막 떼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건설 주가가 막 폭등을 해요. 막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요. 동경 올림픽 특수가 발생해 가지고 난리가 나요. 막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고속철도 짓고 막 고속도로도 짓고 경기장도 짓고 온갖 걸 막 일본 전 국토를 막 뒤집어 놓다시피 할 정도로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을 일이 막 노다지가 나가지고 건설 주가들이 막 폭등을 해요. 근데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요. 묻지마 투자가. 근데 64년 이제 동경 올림픽이 끝날 무렵 해가지고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거품이 꺼지면서 65년에 이른바 증권 불황이 발생합니다. 일본에 4대 증권사가 있는데 노무라, 니코, 다이와, 야마이치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다 망해버리고 지금은 노무라 정도만 남아있나요? 뭐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마이치라는 4번째 되는 큰 증권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버릴 정도로 이제 폭락을 해버리니까 증권사들이 그때 막 오르니까 자기들이 막 빚내가지고 샀어요, 주식을. 빚내가지고 샀어요. 네네. 근데 폭락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버린 거죠.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65년에 이제 파동이 와요. 불황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막 들어와요. 이제 미국,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니까 시장 개방해라고 벌써부터 자본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거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이제 일본 기업들, 알짜 기업들을 다 가져간다. 뭐 약탈적으로 막 M&A 한다.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와요.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인데요? 네, 예. 나와요. 예.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이제 68년에 한 게 뭐냐면은 상호 출자를 허용을 해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의 우량 기업들을 이게 약탈적인 M&A로 이렇게 막 사재 끼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과 일본 그 시중 은행들 간에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들끼리 한국처럼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업하고 그 기업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메인뱅크라고 일본식으로 메인뱅크인 주거래 은행하고 주거래 은행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주고 그 기업은 주거래 은행 주식을 조금 하면서 이제 그 기업 이 기업은 이 은행하고 대부분을 거래를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하면서도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권 안정을 보장받는다 이거죠. 만약에 적대적인 M&A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은행이 나서서 방어를 해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식 상호 출자예요. 한국의 이제 재벌 그룹의 안에서 순환 출자. 순환 출자는 아니고, 예. 예. 은행, 시중 은행과 제조기업, 주로 제조기업들 간에 주로 이제 그 은행들이 제조기업 주식을 좀 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상호 출자입니다. 68년에 그걸 이제 해줍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점령군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재벌 해체를 했습니다. 48년에 재벌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독점 금지법을 제정을 했는데 네. 2차 대전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보니까 주로 이렇게 재벌들이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벌 해체를 하고 이제 재벌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 미국식의 그걸 갖다 도입을 해요. 거기서 상호출자를 금지를 해놨어요. 일본의 독점금지법에서는 상호출자를 금지를 해놨는데 68년에 그 부분을 약간 풀어줘요. 풀어줘요. 그렇게 이제 오다가 70년에 그 유명한 이제 다나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죠. 이제 일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일본 국민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서유럽 복지국가와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나카라는 사람이 총리가 탁 될 때에 일본 열도 개조론 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4대 보험 개편을 이렇게 개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골프도 치고 콘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휴가도 보내고 그다음에 무슨 리조트 가서 이렇게 막 수영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프장이나 막 리조트나 호텔 건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폭등이 일어나죠.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일본도 이제 열하면서 무덤까지 소유럽 국가의 복지 국가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착오가 일어납니다. 일본 경제 이제 착오가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어떤 착오냐면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네. 컴퓨터 이제 대형 컴퓨터가 나온 초창기죠. 70년대라고. 네, 70년대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그럼 일본 공무원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 다 뭘 하면은 볼펜 종이에다가 예, 그 갱지에다가 다 연필이나 볼펜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수학자나 뭐 통계학자나 이렇게 이런 보험 전문가나 이런 뭐 사람들 인구학자 불러다가 다 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경제는 그때 막 우길승천하던 이른바 일본식으로 말하면은 우길승천하던 그런 막 미국 경제를 막 치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기세 등등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일본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지 성장이 정체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라는 그게 첫 번째 가정 실수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른바 복지 이제 그 틀을 딱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데 일본 경제는 앞으로 영원히 이제 3% 성장한다 아니면은 5% 성장한다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네. 그게 예.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지를 이제 서구의 그 복지국가식으로 할 때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 영원히 성장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영원히는 아니지만 인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당시까지만 인구가 늘었거든요. 인구가 계속 안정적으로 늘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된 그 첫 번째 잘못된 이제 그 실수였죠. 실책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영원히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할 거라는 것과 인구 증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선순환의 증가를 할 거라는 그 가정하에서 복지 설계도 하고 모든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80년대 들어오니까 벌써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벌써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막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자가 늘어나고 이제 고령화 문제가 막 이제 표면화되니까 어우고 이제 이거는 지속 불가능해 감당할 수 없어 국가에게 지택 못해 나라 지택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제 낙하손해부터 이제 그래서 그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81년인가 82년에 이른바 이제 뭐 신자유주의 뭐 여기서 레이건 낙하손해 대처 뭐 어쩌고저쩌고 네. 콜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하여튼 낙하손해 씨 때 이제 낙하손해 수상 총리 때 이제 그걸 해요. 고쳐야 된다. 근데 말을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자위대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하고의 알력이 생겨요. 이제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엔화를 막 이제 공격하죠, 미국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달러당 250엔 하던 것을 하룻밤새 1년 사이에 150엔을 끌어내려버려요. 네네. 미국이 일본에 그때는 미국 입장에서 최대의 그 무역 적자국이 일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 적자국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40%씩 다 그냥 환율을 다 이렇게 올려버려요. 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엔화 일본하고 갈등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또 풀려요. 경제가. 미국 경제도 풀리고 일본 경제도 풀리고 하면서 이른바 3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일본 경제의 그 전후 상황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를 듣는데 저도 참 재밌게 들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계속 하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흥미진진하다고. 근데 이걸 알아야 아베노믹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저희가 참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좀 커지고 있고 정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그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저는 좀 뿌듯해지거든요.
우리 나오면서 고생 많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는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